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니나 책니나TV입니다. 오늘은 강자의 조건 제2부 세계제국 몽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은이 이주희, 기획 EBS 미디어, 펴낸 곳 주식회사 MID 미디어, 펴낸이 최종현. 몽골 제국의 유럽 침공에 이어서 오늘은 제국의 이방인들, 칭기즈칸의 등장, 옛키 몽골 울루스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책니나TV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국의 이방인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비내 순찰 때는 소규모 몽골군과의 전투에서 몽골군 장교 한 사람을 생포했다. 장교를 신문하기 위해 끌고 가던 비내 군대는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그는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할 줄 알았다. 비내 군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당황했다. 분명히 지옥에서 온 괴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과 같은 유럽인이 끼어 있다니.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자체를 지워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할 때가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비내 군대는 신문조차 하지 않고 영국인 장교를 처형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큰 수수께끼입니다. 이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가 영국 왕의 마그나 카르타 서명을 돕고 달아난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몽골군에 들어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아랍인들과 싸웠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붙잡혀 탈출했거나 몽골로 팔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몽골군에 들어간 과정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골에 상당히 충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인은 자신이 점령한 모든 나라 사람들을 활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역사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칭기스칸과 몽골은 단지 정복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몽골군은 규모가 작아서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이들이 수백만 명이 사는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힘으로만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야 합니다. 빈에서 생포된 영국인은 몽골이 당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았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몽골군은 사실 몽골인만으로 구성된 군대가 아니었다. 몽골군은 그들이 정복한 지역 어디에서나 새로운 동맹자들을 자신의 군대에 합류시켰다. 순수한 몽골인만의 집단이 아니라 무수한 이방인이 원래의 몽골인에 결합한 집단이 몽골군의 실체였던 것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13세기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몽골군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주력군은 물론 몽골 초원의 경비병들이다. 몽골 초원의 유목민으로 태어나 걷기도 전에 말을 타기 시작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타고난 기병이다. 당연히 기마술이 뛰어나고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을 다룰 수 있다. 더군다나 최소한의 보급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 덕분에 보급부대가 거의 필요 없었다. 기록에 의하면 자신들이 끌고 다니는 말의 전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했다고 한다. 몽골군이 아무런 보급부대도 없이 세상 끝까지 원정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의 놀라운 기동력과 생존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약점이 없는 무적의 군대일 것 같지만 이들도 약점은 있다. 이들이 경비병이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약점이다. 경비병이라는 단어가 알려주는 것처럼 이들은 거의 갑옷을 걸치지 않는다. 안에는 비단 옷을 입고 바깥에는 가죽을 덧댄 매우 가벼운 갑옷을 걸쳤다. 기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가볍게 입고 가벼운 장비만을 걸치는 것이다.
그래야 말도 지치지 않고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하지만 갑옷을 거의 걸치지 않는다는 것은 방어력이 약하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견고한 방어벽을 이루고 있는 보병의 밀집 부대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은 이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가능한 정면 충돌을 회피했다. 대신에 활을 이용했는데 몽골군은 관통력 높은 매우 강력한 활을 가지고 있어서 정면 공격을 회피하는 그들의 약점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감출 수 있는 전술도 개발해냈다. 그들이 사냥터에서 항상 사용하는 방식을 전쟁터로 끌어들인 전술이었다. 우선 사냥터에서 짐승을 몰듯이 적군을 몰아 원형으로 둘러싼다. 몽골군은 적에 비해 월등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군은 사냥 원진을 활용한 몽골군의 포위망을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는 엄청난 숫자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다. 몽골의 활은 우리나라의 각궁처럼 복합 재질로 되어 있는 작고 가볍지만 강력한 활이었다. 따라서 사거리가 매우 길고 관통력이 높았다. 따라서 이 정도 공격만으로도 상당한 살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살 공격의 심리적 효과였다. 앞서 모의 전투의 전개 과정에서 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쉴 새 없이 화살을 날리면 적군은 당황하게 된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더 약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아무런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혼란과 무력감이 빠르게 퍼졌다. 그렇게 적이 공포와 혼란에 빠져서 효과적인 방어벽을 만들 수 없게 되면 몽골군은 곡도를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격해서 결말을 냈다.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었고 많은 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이러한 몽골군의 전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출전하는 타타르 병사는 각자 60개의 화살을 휴대할 의무가 있다. 그 가운데 30개는 짧은 화살인데 이것은 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나머지 30개는 긴 화살로 화살촉도 큰데 이것은 근접거리에서 적병의 얼굴 및 팔을 관통하거나 적병의 활시위를 절단하거나 그 외의 곳에 직접 손상을 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60개의 화살을 모두 써버리면 그들은 칼이나 철퇴, 창을 휘둘러 서로 치는 백병전에 돌입한다. 화살을 다 쏜 병사들은 각자 활을 화살통에 넣고 칼과 철퇴를 들고 적에게 돌격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으로 공격해도 결국은 정면 공격과 백병전으로 승부를 내야 할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몽골의 정복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전투 방식을 가진 적들을 만나게 됨에 따라 정면 공격의 필요성도 커져갔다. 몽골군의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몽골인들의 유연성이 빛을 발했다. 몽골인들은 자신이 잘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거리낌 없이 자신이 정복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방식에 집착하거나 자기들끼리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몽골인들의 사고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방식이었다. 몽골인은 원래 기마군병입니다. 중기병도 약간 있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기병입니다. 몽골군은 정복에 나서면 현지인을 군대로 흡수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유형의 전투에 익숙한 사람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알란족처럼 전통적인 중기병은 중기병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몽골군이 백병전 공격을 원할 때는 주로 몽골인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진족, 킵차크 투르크족, 알란족, 러시아인인 루스족이 전투에 나섰습니다. 몽골은 매우 유연성 있게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민족 출신의 중기병들을 몽골군에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이점이 있었다.
아무래도 원거리에서 화살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전술에 비해 중기병들의 정면 돌격은 아군의 희생도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상대방이 유럽의 기사들처럼 철갑으로 중무장한 상태일 경우 피해는 더 커졌다. 이런 희생이 큰 정면 돌격에 이민족 출신 중기병이 참여함에 따라 핵심 전력인 몽골군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총 병력이 10만 남짓에 불과한 군대로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몽골군으로서는 전투로 인한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런 유목민 위주의 군단에 정주민 사회 출신의 군대가 더해졌다. 물론 보병은 아니었다. 몽골군은 기동성을 매우 중시해서 기병으로만 원정군을 구성했기 때문에 보병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었다. 대신 기술자들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병대가 큰 활약을 했다. 이 이민족 출신 공병대야말로 몽골군이 가진 기술력의 핵심이었다. 몽골군이 공병대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칭기스칸이 북중국에 자리한 서하를 공격하면서부터였다. 초창기 성 공격에 애를 먹던 칭기스칸은 중국인 기술자들이 멀리서 거대한 돌덩이로 성벽을 부술 수 있는 공성 무기를 만들 줄 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전통적으로 유목민족은 자신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성곽에 강렬한 적개심을 드러내곤 했다. 그 성곽을 부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칭기스칸은 공성 무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칭기스칸은 이 무기들을 자신의 군대에 곧바로 도입했다. 무기만 도입한 것이 아니었다. 무기를 만들 줄 아는 기술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 재미있는 것은 몽골군은 항상 무기 그 자체보다 무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근대적인 인권 개념 같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몽골군의 원정거리는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렇게 먼 거리를 원정하는데 만약 무거운 공성무기 같은 것을 끌고 다녔다면 아마 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풀에 지치고 말았을 것이다. 몽골군은 공성무기를 끌고 다니는 대신 기술자들을 높은 대우를 해주면서 데리고 다녔다. 적의 요새에 도착하면 즉석에서 기술자들이 주변의 목재나 석재 등을 활용한 공성무기를 만들어 공격에 착수했다. 적의 요새나 성을 만나면 목책을 이용해서 통째로 감싸는 토목공사도 물론 이런 기술자들이 나서서 순식간에 해치웠다. 군대 자체가 일종의 토목공사 전문가 집단이었던 로마군을 제외한다면 이 정도의 토목공사를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던 군대는 아마 몽골군이 유일할 것이다. 몽골인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몽골은 피정복민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정하였습니다. 몽골은 오랫동안 유목민의 생활을 하였고 정주사회의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들에게 강제로 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우도 좋았고 존경도 받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전문가는 몽골에 융합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58년에 있었던 몽골군의 바그다드 포위 공격은 이런 몽골군 공병대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전투였다. 1257년 겨울 몽골군이 바그다드로 접근해오자 당시 바그다드를 지배하고 있던 아바스 왕조의 군대는 티그리스 강 위에 놓인 모든 다리를 불태워서 몽골군의 도하를 저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중국에서 징집된 몽골군의 공병대에게 티그리스 강의 도하용 다리를 놓는 일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때 사용된 다리는 물론 반영구적인 교량은 아니었다. 적당한 크기의 배들을 엮고 그 위에 널판지들을 연결한 일종의 배다리를 만들었다. 이 배다리 덕에 몽골군은 신속하게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바그다드를 포위할 수 있었다.
포위 공격에서도 중국인 공병대의 활약은 눈부셨다. 몽골군은 공성 무기를 끌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공병 부대는 바그다드 부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공성 무기를 만들어야 했다. 우선 키가 큰 야자나무들을 베어 초대형 투석기의 재료로 삼았다. 이어서 바그다드를 벽으로 둘러싸는 공사가 벌였다. 그런데 바그다드 부근은 숲이 부족해서 목책을 쌓을 만한 나무들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병 부대는 곧 대안을 찾아냈다. 깊은 도랑을 파고 그 흙으로 벽을 만들어서 바그다드를 둘러싼 것이다. 누벽이 완성되자 곧 초대형 투석기들이 거대한 돌덩이와 불덩어리들을 날리기 시작했다. 결국 바그다드 시민들의 저항 의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몽골군이 바그다드에 대한 포위 작전을 시작한 게 1월 29일이었는데 2월 3일에는 이미 성벽이 파괴되고 몽골군이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서남아시아 최대의 도시인 바그다드조차 한 달을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서남아시아가 몽골 제국에 편입되자 이번엔 아랍과 페르시아 지역의 기술자들이 몽골군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기술은 거꾸로 중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남송과의 전쟁이다. 몽골은 칭기스칸과 우그데이 칸의 치세에 서하와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자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던 남송에 대한 정복 전쟁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몽골이 남송에 대한 공략에 애를 먹었던 것은 남송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사실 남송의 군대는 몽골군이 일찍이 정복했던 금나라의 군대에 비해 허약한 편이었다. 수년 전 몽골군이 금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었을 때 남송은 이 기회를 틈타 금나라에 빼앗긴 황하 유역을 되찾기 위해 북쪽으로 진격해왔다. 하지만 남송군은 멸망 직전의 금나라 군대에게조차 고전을 면치 못했다. 황하 유역을 정복하기는커녕 번번이 금나라 군대에게 쫓겨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당연히 남송군은 몽골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평야에서 결전을 벌였다면 남송은 순식간에 붕괴했을 것이다. 하지만 남송은 북방 유목민족과의 전투에 관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남송은 우선 지방정부를 산성으로 옮겨 몽골의 침입에 대비했으며 게릴라전에 유리하도록 군대를 소규모로 나누었다. 더불어 몽골군이 수전에 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의 바다만큼이나 넓은 양자강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군을 운용했다. 중국 남부의 중요한 성들은 양자강처럼 큰 강이나 큰 호수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상 전투에서의 우위를 얻지 못하면 성에 대한 보급을 끊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남송의 전략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이기도 했다. 그동안 남송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여진족의 금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유목민족도 중국 남부의 이런 자연 조건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초원의 기마병들은 단 한 번도 양자강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쿠빌라이 칸은 지지부진한 남송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몽골군의 전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최대 강점이었던 기병 중심의 기동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보병과 수군이 전투의 중심이 되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 아는 이런 유연성은 사실 역사상 쉽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거의 전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훌륭한 효과를 보인 전투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전투 방식을 배운다는 것은 앞으로의 역사적 사례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성장기 몽골 제국의 지도자들이 가진 사고의 유연성은 실로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보병과 수군이 전투의 중심이 됨에 따라 기존의 몽골이 정복한 다양한 지역의 군대가 몽골군의 새로운 힘이 되었다. 산성을 중심으로 한 전투에 익숙한 북중국의 옛 금나라 군대와 한족 군대,
그리고 고려군이 몽골군의 정면에 등장했고 한족과 고려군이 주축이 되어 대규모 수군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번 서남아시아 원정에서 몽골 제국에 포함된 페르시아 기술자들이 새로운 투석기를 만들어 몽골군에게 제공하였다. 이슬람교도인 알라우딘과 이스마일이 만들었기 때문에 회회포라고 불린 이 투석기는 밧줄이나 나무의 복원력을 이용하는 기존의 투석기와 달리 편형추의 낙하 회전력을 이용해 돌을 발사했다. 투석기 팔 반대편에 무거운 줄을 달고 여러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줄을 감아 투석기 팔을 내린 후 돌을 싣고 순간적으로 줄을 풀면 추가 떨어지면서 투석기 팔과 연결된 대를 회전시켜 돌을 날려보냈다. 보통 50에서 100kg 정도의 돌을 300m까지 날렸다고 한다. 새롭게 도입된 한족, 여진족, 고려인의 연합부대와 수군, 그리고 회회포의 위력은 1268년부터 시작된 양양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 지휘관부터 다양한 민족이 공전하고 있었다. 몽골인이자 수베데이의 손자인 아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유정이나 사천택 같은 한족 출신의 장군들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려인으로 구성된 수군도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무수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군대였던 셈이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몽골군이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자 이번에는 남송도 버텨낼 수 없었다. 특히 알라우딘과 이스마일이 개발한 회해포가 본격적으로 포탄을 날리기 시작한 뒤에는 양양성의 견고한 성벽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다. 1273년 결국 남송 최대의 요새 양양성은 함락되었고 곧이어 남송의 수도 항주는 포격이나 전투조차 없이 몽골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몽골 제국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학습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점령 후 몽골은 적들을 그들의 군대에 영입하였습니다. 행정관료들 또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점령 지역의 행정관료들 역시 몽골 제국에 수용되었습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이들이 정복민과 피정복민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몽골 제국으로 받아들여졌고 몽골 제국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군대로 흡수된 인원들 외에 장인, 전문가, 기술자 등도 몽골 제국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이 중엔 당연히 전쟁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거란족은 몽골이 중국 북부를 공격할 때 도시를 포위하는 기술을 몽골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몽골족은 대초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혀 몰랐던 다양한 병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중국의 전문가들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더욱더 많은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문가들 역시 몽골 제국에 영입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몽골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을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제국이 되었고 페르시아의 전문가들 또한 몽골의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당시 몽골 제국에는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들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문제에서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이용하였고 다른 문제에서는 페르시아의 기술자나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등 몽골 제국은 모든 분야에 완벽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페르시아인, 중국인, 아르메니아인 등을 활용하였고 심지어는 이집트인을 기용하여 화약 부분에 이용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등용하였지요. 하지만 일방적인 강제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몽골 제국으로 온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주주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몽골로 왔습니다. 결국 초원의 가난한 유목민에 불과했던 몽골족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으로 무장시킨 힘은 바로 이방인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줄 알았던 몽골 제국의 관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몽골인들은 어떻게 이런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개방적으로 만든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제국의 창업자 칭기즈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칭기즈칸의 등장. 농경사회는 보통 유목사회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당연히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유목사회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한다. 그래서 농경사회의 정주민들은 유목사회가 매우 헐벗고 가난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농경사회에 비해 가난하고 불안정한 유목사회도 수렵에 의존하는 사회에 비해서는 훨씬 생산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호시탐탐 농경사회로의 진출을 노리는 것처럼 초원 주변부의 수렵민들도 호시탐탐 초원으로의 진출을 노린다. 초원에 진출하여 유목을 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몽골 초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몽골 초원을 둘러싸고 있는 시베리아와 만주 북부의 수렵민들은 항상 초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미 초원을 장악하고 있던 유목민들과 항쟁을 벌이기 일쑤였다. 초기의 몽골족도 그렇게 몽골 초원으로 진출한 수렵민이었다. 물론 그때는 몽골 초원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초원의 북쪽 가장자리인 오논강가에 겨우 진출한 몽골족은 아직 풍부한 목초지가 펼쳐진 초원의 중심으로는 나아가지 못한 채 부족한 가축들을 거느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몽골족은 초원에서조차 신생 부족에 불과했던 셈이다. 몽골족이 초원에 진출했을 무렵 초원에는 몽골족 외에 수십 개의 부족과 시족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초원지대의 부족들 중 몽골족과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족은 동쪽의 타타르족과 거란족이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 만주 평야로 가면 퉁구스 계통인 여진족이 있었고 초원의 서쪽 끝에는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투르크 계통의 부족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이 세 인종 집단은 유목민의 전통을 공유하고는 있었지만 각자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다른 민족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동서로의 이동이 용이한 초원 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의 모든 종교가 초원으로 전파되었다.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기독교를 믿는 부족들도 상당수였다.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이 1000년 전부터 기독교를 믿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하는데 우리가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부르는 기독교는 일찍부터 초원에 진출해 있었다. 더구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목민 특유의 문화에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기독교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여담이지만 훗날 중국을 지배한 청나라 황실에도 상당한 수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다. 이런 다양한 외래 종교와 함께 전통적인 샤머니즘 역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신생 부족이었던 몽골족은 대체로 샤머니즘의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칭기즈칸이 등장하기 이전의 초원은 민족적으로도 분화되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모자이크 같은 사회였던 셈이다. 이 위에 유목민 특유의 분열주의적인 경향이 더해지면서 초원은 부족 간에 뺏고 뺏기는 무한 투쟁이 반복되고 있었다. 칭기즈칸 이전의 몽골 초원은 크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족 중심의 유목사회로 각 부족 간의 싸움과 약탈이 끊임없었으며 매우 분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신앙을 가졌고 다른 형태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각 부족은 심각하게 서로에게 대립하였죠. 몽골 비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별이 있는 하늘은 돌고 있었다. 여러 나라가 싸우고 있었다. 제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서로 빼앗고 있었다.
흙이 있는 대지는 뒤집히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싸우고 있었다. 제 담요에서 안위자고 서로 공격하고 있었다. 칭기즈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 역시 부족 간 전쟁의 와중에 타타르족에게 암살되었다.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당시 9살의 칭기즈칸은 고아가 된 것이다. 문제는 아버지를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장이 죽자 친족들은 훗날 칭기즈칸이 될 태무진의 가족을 버렸다. 친족들에 의해 버림받자 태무진의 가족은 말 그대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성인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이 과부와 어린 고아들의 힘만으로 온원 강가의 혹독한 겨울을 나야만 했다. 지금도 몽골의 겨울은 혹독하다. 한겨울이 되면 기온은 영하 40도를 쉽게 넘나든다. 너무 추위가 혹독한 데다 먹을거리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목민들과 가축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겨울을 견뎌낸다. 더구나 태무진이 성장한 오넌강가는 초원에서도 북쪽 끝에 위치한 곳이다. 추위는 더 혹독하고 먹을거리는 더 부족했다. 친족들은 태무진의 가족들을 버리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가축들도 모두 빼앗아갔다. 이것은 과부와 어린 고아로 이루어진 이 가족에게 다가올 겨울에 굶어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가족은 죽지 않았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의 뿌리와 작은 열매들을 채집하고 초원의 쥐를 잡아먹으면서 끝내 자신들의 힘만으로 겨울을 견뎌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베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이 가족은 개와 쥐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음식 역시 그런 짐승들의 고기였다. 기아선상에서 겨우 생명을 부지한 셈이지만 어쨌든 살아남았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독사를 당했고 그의 어머니는 혼자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은 언제나 습격의 위험에 시달렸으며 다른 부족에게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도움으로 도망칠 수 있었죠. 아마 유년 시절의 경험 덕분에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씨족 사회가 전쟁과 갈등 그리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우정에 의지한다면 그는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죠. 같은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이 트라우마로만 남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이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사람도 있다. 태무진, 곧 칭기스칸은 후자의 전형이었다. 친족들에게 버림받고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던 어린 시절은 태무진에게 어떤 인간도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식의 부정적인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과의 우정이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두 태무진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부족의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그에게 혈연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한 우정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가치라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혈연이나 지연, 종교 같은 선천적이거나 이념적인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마련이다. 건강한 개방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이 이렇게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과 혈연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때론 종교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 인간이 가지는 한계인 셈인데 태무진은 어린 시절이 고난으로부터 오히려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건강한 개방성에 도달한 셈이다. 이렇게 건강한 개방성을 자신이 거느린 무리 원칙으로 삼게 되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패배한 부족을 대하는 방식도 남들과는 달라지게 되었다. 1202년 태무진은 타타르족에 대한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 타타르족은 일찍부터 초원에 진출해서 두각을 나타낸 부족으로 초원의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중국 북부 금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다. 따라서 초원의 부족들 중 가장 부유한 부족이었고 부족원의 숫자도 많아서 강력한 부족이기도 했다. 태무진으로서는 초원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더해 타타르족은 태무진과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부족이기도 했다. 아버지인 예수게를 살해한 것이 타타르족이었다. 타타르족과의 전쟁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복수전이기도 했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성장하고 있던 태무진에게 타타르족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타타르족은 순식간에 패배했고 대부분의 전사들은 살해되었다. 지금까지 초원의 관행에 따른다면 타타르족은 모두 노예가 되거나 모든 가축과 재산을 빼앗긴 채 초원에 버려질 운명이었다. 하지만 태무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과거 일반적으로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다른 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자비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칭기스칸이 무자비한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그는 언제나 다른 민족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용맹하다고 생각되는 병사들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칭기스칸은 분명 용맹함과 진실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성인 병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어린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들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부친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특별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면 그는 발견한 고아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친형제인 양 칭기스칸의 모친에게 아이를 기르게 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몽골인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적은 죽이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었죠. 태무진은 타타르족과의 전투가 끝나자 전쟁거와 하나를 데려다가 어머니 후엘룬에게 양자로 삼게 했다. 자신의 형제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타타르족은 몽골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태무진은 메르키트, 타이치우드, 주르킨 등 새로운 부족을 정복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고아를 자신의 모친에게 양자로 주었고 살아남은 부족민들을 자신의 부족으로 받아들였다. 생각해보면 살아남은 고아들 중 한 아이를 어머니의 양자로 드린 것은 노련한 정치적 퍼포먼스다.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형제로 대우하겠다는 제스처를 자신이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일종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더불어 자신이 양자가 아닌 어머니 양자로 삼은 것은 제국의 상속권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배려였을 것이다. 새로운 부족을 정복할 때마다 한 명씩 태무진의 형제가 생겼고 몽골족은 더욱 커졌다. 처음엔 우정으로 뭉친 소수의 불황자 집단이었던 몽골족은 이런 과정을 거쳐 점점 더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해 갔다. 당시엔 몽골족, 타타르족, 나이만족, 콩키라트족, 메르키트족, 케레이트족 등의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다양한 부족들을 통합시켰습니다. 몽골족은 한 부족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칭기즈칸 아래 몽골족, 메르키트족, 나이만족, 콩기라트족, 케레이트족 등 다양한 부족들이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통합된 집단의 올바른 명칭은 칭기스질, 칭기즈칸의 부족입니다. 몽골족뿐 아니라 다양한 부족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고아 소년을 몽골 초원의 강자로 키운 것은
결국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관용이었던 셈이다. 이에케 몽골 울루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태무진에게도 위기 순간이 찾아왔다. 1203년 케레이트 부족의 수장이자 양 아버지인 옹칸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다. 옹칸의 원래 이름은 토그릴로 태무진의 아버지인 예수게이와 친구 사이였다. 또한 서쪽의 나이만족, 동쪽의 타타르족과 함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케레이트족의 칸이었다. 옹칸이라는 칭호는 1196년 금나라가 하사한 왕이란 호칭에 칸을 결합한 것이다. 금나라가 왕이라는 칭호를 하사한 것으로만 보아도 그가 초원의 강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무진이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처음 초원에 등장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힘을 빌려줄 유력자의 후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아버지의 친구였던 옹칸이다. 태무진을 맞이한 옹칸은 태무진을 양자로 맞이했다. 그의 후원자가 되어준 것이다. 이후 옹칸과 태무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태무진이 아내 부르테를 메르키트족에게 빼앗겼을 때 메르키트족을 공격해서 아내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병력을 지원해 준 것도 옹칸이었다. 태무진도 옹칸이 세력 확장을 위해 벌이는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칸에게 군사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옹칸에게 태무진은 언제나 승리만을 가져다주는 봉신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생산적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아마도 태무진이 너무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밑에 있던 사람이 자신보다 더 나은 재능을 발휘할 때 보통의 인간은 질투심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옹칸도 태무진의 지나친 성공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태무진이 자신이 첫 아들 주치의 아내로 옹칸의 딸을 달라고 요청하자 옹칸의 질투심이 폭발했다. 태무진의 지나친 성공을 질투하던 옹칸으로서는 자신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는 태무진의 요구가 주제넘은 행동으로 여겨진 것이다. 하지만 태무진은 초원의 떠오르는 강자다. 태무진의 군사적 재능은 누구보다도 옹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옹칸으로서는 혼담을 거절했다가 뒷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그래서 일단 혼담을 승낙한 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결혼식을 빙자해서 태무진을 유인한 후 습격해서 죽여버리기로 한 것이다. 태무진은 옹칸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했다. 옹칸이 결혼을 승낙한다는 기별을 보내오자 진심으로 기뻐했다. 태무진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소수의 무리만을 이끌고 옹칸의 진영으로 향했다. 이때 방심한 태무진 일행을 옹칸의 대군이 습격해왔다. 아무리 태무진이 뛰어난 무장이라고 해도 방심한 상태에서 소수의 군대만을 이끌고 옹칸의 대군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무진은 유목민의 전통에 따라 행동했다. 자신의 무리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한 후 자신도 드넓은 초원으로 도망친 것이다. 유목민들은 결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옥새를 각오한 저항 따위는 하지 않는다. 옥새나 사수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한 지역을 죽음으로 지킨다는 것인데 언제나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에게 죽음으로 지킬 땅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초원으로 도망쳐서 후위를 기약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다. 태무진도 유목민답게 후위를 기약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옹칸의 군대가 그런 태무진을 추격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태무진은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야 했다. 며칠간의 도망 끝에 다다른 곳은 온통 진흙탕뿐인 발주나 호숫가. 그런데 이곳에서 몽골 제국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전설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칭기스칸은 멀리 동쪽의 발주나로 도망쳤습니다. 이곳으로 도망쳤을 때 거의 군사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량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칭기스칸 인생의 마지막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 한 마리를 목격합니다. 가까스로 말을 잡아 배를 채웠습니다. 그곳에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은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흙탕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합이라 여기고 이 물을 마시자고 했죠. 여러 부족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 불교도가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발주나에서 흙탕물을 마신 소수의 인원은 칭기스칸 군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태무진의 곁에 남아있던 부하들은 모두 19명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19명이 서로 다른 부족 출신이라는 점이다. 최악의 순간에 태무진과 운명을 함께한 것은 이번에도 그의 친족들이 아니라 우정과 충성심으로 뭉친 그의 동지들이었다. 태무진과 같은 몽골족 출신은 동생 카르사뿐이었다. 출신 부족만 다른 것이 아니었다. 종교도 모두 달랐다. 이슬람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그리고 태무진과 같이 몽골 전통의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 마치 모자이크를 그려놓은 것처럼 당시 몽골 초원을 축소해 놓은 것이 이 19명의 특징이었다. 이 19명이야말로 이후 태무진이 건설하게 될 새로운 사회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태무진의 부대는 친족 집단이나 부족과는 완전히 무관한 부대가 되었다. 애초에 존재했던 친족 위주의 구성을 완전히 해체해서 십진법에 근거한 혁신적인 군사 조직을 만들어낸 것이다. 태무진은 우선 병사들을 아르반이라고 부르는 10명으로 이루어진 분대로 재편성해서 분대원들끼리 형제가 되도록 했다. 마치 태무진 자신이 친족이 아닌 동지들과 형제로 뭉친 것처럼 부하들도 전혀 다른 부족 출신들을 섞어서 형제가 되도록 한 것이다. 그들은 형제이므로 함께 살고 함께 싸워야 했다. 분대원 중 한 사람이 포로가 되면 남겨두고 떠날 수 없었다. 10개의 아르반이 모이면 자군이라 불리우는 100명 단위의 중대가 되었다. 다시 자군 10개가 모이면 1000명의 부대원을 가진 민간이 되었으며 민간 10개가 모이면 10,000명의 부대원을 가지는 투맨이 되었다. 여담이지만 투맨을 한자로 표기하면 만호가 된다.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도 최전선의 부대의 무장에게 내리는 벼슬이 만호였는데 이 명칭은 몽골의 흔적이다. 아무튼 이 투맨이 태무진이 군대에선 하나의 전략 단위를 이루게 된다. 기존의 혈연에 기초한 부족이 차지하던 자리를 이젠 인위적으로 여러 부족 출신이 결합된 투맨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몽골은 군대를 조직하면서 흉노족 이후 초원에서 사용된 십진법을 이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가 있었는데 매우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것을 칭기즈칸은 다르게 이용했습니다. 몽골을 재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을 해체했고 모두 몽골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십진법에 기반한 군대 조직 자체는 몽골 초원에서 새로운 게 아니었다. 새로운 지점은 기존의 부족 관계를 해체하고 모든 부족을 서로 섞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몽골족, 메르키트족, 타이치우드족 따위의 부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한 혼합 이상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었다. 모든 부족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 공동체 속에서는 승리한 부족과 패배한 부족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승리자인 태무진이 속한 몽골 시족과 패배한 다른 부족 출신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은 것이다.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패배자들에게도 완전히 동등한 시민권이 주어진 셈이다. 이런 재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초원의 부족들은 조지 레인 교수의 표현처럼 칭기즈칸의 부족이 되었다. 따라서 아무리 격렬한 전투가 있어도 태무진의 부족은 줄어들지 않았다. 전투에서의 사상자를 능가하는 새로운 부족원들이
태무진의 부족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싸울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태무진의 군대를 경쟁자들은 결코 이길 수 없었다. 태무진은 결국 몽골 초원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다. 1206년 성산으로 신성시되던 부르칸 칼둔산 근처 오농강의 원류에서 태무진은 초원 전체의 대칸으로 추대된다. 드디어 칭기스칸이 탄생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칭기스칸은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의 사람들을 몽골족도 투르크족도 아닌 모전 천막의 사람들이라고 선언했다. 혈통이 아니라 유목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에 기반해서 자신의 새로운 백성들을 지칭한 것이다. 더 이상 부족 간의 구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의 왕조들처럼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예케 몽골 울루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예케는 몽골어로 큰 혹은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울루스는 가문, 백성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칭기스칸은 자신이 지배하는 제국을 크고 위대한 몽골의 백성들이라고 부른 것이다. 두 명칭 모두 기존의 씨족이나 부족 관계를 초월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칭기즈칸은 싸움이 끊이지 않던 초원을 통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유의 개방성과 관영 정신에 입각해서 초원의 모든 씨족과 부족을 아우르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 개방성과 관용 정신은 그의 후계자들에게도 이어져 앞서 본 것처럼 몽골을 세계제국으로 성장시켰다. 네, 지금까지 강제의 조건 제2부 세계제국 몽골 편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유럽 침공에 이어서 오늘 제국의 이방인들 칭기즈칸의 등장, 예케몽골 울루스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수도사 루브르, 카라코르무의 종교토론, 팍스 몽골리카 읽어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이제 완전 겨울인데요. 여러분들 전부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하게 즐겁게 만나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해주실 거죠?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